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널뛰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나흘 만에 5,300선에 안착했지만 장중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고 코스닥 역시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코스피가 이틀째 오르긴 했는데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07% 오른 5,301에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일 이후 4거래일 만에 5,300선을 가까스로 회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00억 원, 5,600억 원대 순매수했지만 개인이 8,700억 원 넘게 순매도하며 상승폭을 낮췄습니다. 지수는 한때 5,363선까지 상승했지만 장중 오름폭을 줄였는데요. 등락을 거듭하던 반도체주도 결국 하락 전환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0.36%, SK하이닉스 1.2%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1,100선은 지켰지만 1% 넘게 하락하며 널뛰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3천억 원가량 순매도했고 개인은 3천억 원가량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하루 걸러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배경을 보면 반도체주가 시장 전체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의 등락이 전체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 마감 상황에 롤러코스터 장세는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기술주 중심으로 뉴욕 증시가 오르자 오늘도 장 초반 상승폭을 키웠습니다만 급등한 다음 날엔 차익 실현 매물들이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설 연휴와 함께 미국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이 때문에 변동성이 심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증시 안정을 위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장 발언 들어보시죠. 금융시장이 변동성 확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AI 버블 우려 등 여전히 잠재된 대내의 불확실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달러원 환율은 이틀 연속 내리며 어제보다 1원 20전 내린 1,459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이른바 디지털 동학개미를 잡기 위한 연 8%가 넘는 고금리 상품까지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3%대에 불과한 은행이자에 비해서는 아주 매력적인데요. 하지만 마냥 좋은 것만 또 아닙니다. 이한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온라인 전용 ELB 상품을 출시하며 연 8.82%라는 파격적인 수익률을 내걸었습니다. 다른 증권사들이 내놓은 비슷한 조건의 특별 판매 ELB와 비교해도 눈에 띄게 높은 수준입니다. 원금 보장을 내세운 IMA 상품이 4%대 수준이고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ELD 역시 2%대 수익률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온라인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에 관계되는 부분, 판매 비용에 관계되는 부분을 소비자에게 플러스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그 ELB 상품에 좀 상대적으로 이율 자체가 좋게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수익률이 높은 만큼 투자자가 따져봐야 할 조건도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8%대 ELB의 기초자산은 SK하이닉스와 현대차와 같은 우량주들이 편입된 만큼 수익률이 크게 오르더라도 초과 수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조기 상환 조건도 만만치 않습니다. 편입한 종목 모두 최초 기준 가격의 102% 이상을 충족해야 조기 상환이 가능합니다.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해 조기 상환에 실패하고 만기 2년까지 가게 되면 투자자는 연 8% 수익을 기대했던 기간 동안 원금만 돌려받게 됩니다. 높은 수익률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기초자산과 조건을 충분히 이해한 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사상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빚은 빗썸에 대해 고강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국회도 빗썸 경영진들의 출석을 요구하고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은하 기자. 네, 최은하입니다. 사태에 관한 조사가 본격화됐죠? 네, 금융감독원은 빗썸 오지급 사태 조사를 격상했는데요.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보다 훨씬 많은 규모가 지급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빗썸의 비트코인 보유 물량은 약 4만 6천 개 수준일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보다 약 13배에서 14배에 달하는 62만 개가 지급된 경위를 파악하는 겁니다. 금감원은 빗썸의 내부 통제 미비도 뜯어본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린다고요? 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이정훈 전 빗썸 홀딩스 의장과 이재원 빗썸 대표 등 현 경영진들이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모위도 사고 경위와 함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책임 등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이번 검사 결과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찬진 금감원장은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유령코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거래소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될 거란 관측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이렇게 빗썸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 급락으로 인한 손해는 물론이고 가상자산 대출 서비스 이용자들의 자산도 강제 청산된 사례가 확인된 건데요. 여기에 이번 사태를 악용한 피싱 범죄까지 예상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빗썸 사태 사고 당일 비트코인 1,788개가 매물로 나오며 9,500만 원대였던 비트코인은 8,111만 원까지 급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렌딩 서비스를 이용하던 60여 개의 계좌에서 강제 청산이 발생했습니다. 렌딩 서비스란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담보로 다른 가상자산을 대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담보로 잡은 자산의 평가액이 떨어지면서 증거금을 충족하지 못하면 강제 청산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사고 당일 시세 급락으로 이 같은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최소 수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빗썸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발생한 고객 손실 금액을 10억 원 내외라고 발표했지만 강제 청산 사례가 확인된 만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금융권에선 빗썸과 관련한 피싱주의보도 공지하고 나섰습니다. 빗썸을 사칭한 피싱범이 오지급 관련 보상 대상자 확인 등을 이유로 문자 내 링크 클릭과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클릭하는 순간 개인정보 자체가 탈취되고 아주 손쉬운 표적이 되는 것이다. 시사적인 것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그것을 악용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먼저 가질 필요가 있고, 빗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나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는 피싱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추진하는데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경우 잔금, 등기 기한을 기존 석 달에서 넉 달로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세입자가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을 실거주 의무 기한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강남권 잔금 기한이 기존보다 더 늘어나는 거죠? 네, 우선 부총리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강남 3구하고 용산은 3개월 기간을 주는 걸로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이라는 그런 국민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지금 4개월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당초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잔금 기한을 석 달로 두는 방안이 언급됐지만 토지거래 허가제 잔금 기한이 넉 달에 맞춰 조정됐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선 토어 대상 넉 달이란 기준이 존재했는데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매도자 기준으로 석 달을 제시하면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토어제에 따른 실거주 의무도 미뤄집니다.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또 임차 기간이 다만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시행령 발표일인 오는 12일부터 남은 임대차 기간만 인정되며 최대 2년까지만 유예됩니다. 기존 세입자로 인한 실거주 유예는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공급 대책에 대한 정부 입장도 나왔죠? 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탕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저희가 하는 것이라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도 답했습니다. 또 실제 공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보통 5, 6년이 소요된다며 빠르면 2027년에서 2028년쯤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모여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 감독 조사를 위한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KB국민은행에는 군인만 가능한 나라사랑 우대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이 상품의 가입 대상을 모든 소비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군인급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싶지만 또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정보윤 기자, 지금 상황이 아리송한데 정확한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9일부터 군인 전용으로 이용되던 나라사랑 우대통장의 가입 대상을 일반 국민으로 전면 확대합니다. 나라사랑 우대통장은 국군 장병을 비롯한 나라사랑 카드 회원에게 수수료 면제와 우대 이율 등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인데요. 가입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는 등 대면으로만 가능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비대면 가입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우대금리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선 기존처럼 군 관련 급여 이체 실적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없앴지만 정작 파킹 통장 등 혜택은 일반 국민에겐 그림의 떡인 셈입니다. 그러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은행은 이에 대해 가입 대상과 채널 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국민은행 관계자는 혜택을 못 받는 일반인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객들이 더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KB 나라사랑 우대통장은 국민은행이 지난 2016년에서 2025년 나라사랑 카드 사업을 맡게 되면서 기존 국군장병 우대통장에서 이름을 바꿨는데요. 국민은행이 지난해 진행된 3기 나라사랑 카드 사업자 입찰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나라사랑 우대통장 역시 가입자 확보가 막히자 일반 국민으로까지 확대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악랄해지는 수법을 보면 나는 안 속아라는 장담이 무색할 정도인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최근 유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기관사 친형은 더 진화했고 AI 기술도 악용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칭형 수법은 검찰이나 금감원인 척하면서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돼 대포통장이 개설되고 범죄에 이용됐다면서 겁을 줍니다. 사기범은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수차례 각인시키면서 전화를 못 끊게 하는데 실제 수사기관은 절대로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감원 출입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거나 구속 수사를 면하게 해줄 테니 감금되라면서 모텔 투숙 또는 단기 원룸 임대까지 시키는 사기범들이 있는데 수사기관은 이 같은 요구를 절대 하지 않는다고 금융당국은 당부했습니다. 또 부모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우는 아이 목소리로 술 취한 아저씨가 때렸다고 들려준 뒤 당신 자녀가 나한테 욕을 했으니 전화를 끊지 말고 위로비 50만 원을 당장 보내라고 하는 사례가 최근 늘었는데요. 전화를 바로 끊고 직접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악성 앱을 이용하는 경우도 여전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배송원으로 분한 사기범이 카드 신청을 안 했는데 카드 배송이 왔으니 명의 도용을 확인하라면서 보내준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깔리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검색 작업 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실제로 이제 사건 번호가 있었고 실제로 자신이 연루가 돼 있다는 것을 확인을 온갖 명목으로 내 스마트폰에 깔려있던 은행 앱과 이동통신사 앱을 삭제하라는 낯선 사람의 요구를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은행 앱과 이통사 앱은 악성 앱의 설치를 막아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혹여나 이미 악성 앱을 실수로 설치해버렸다면 즉시 비행기 모드를 실행한 후 스마트폰 서비스 센터에 방문해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야 합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소비자가 주의를 한다지만 진화하는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은행 차원의 대응 한계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어서 김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통장이체 내역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청을 사칭한 피싱범의 거짓에 70대 고령의 피해자는 수차례에 걸쳐 모두 9억 원을 피싱범에게 이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피싱범이 금액을 달리해 시차를 두고 나눠서 이체했고 대포통장을 활용해 다시 일부 금액을 피해자 계좌에 보내기도 하면서 일상거래인 양 위장해 탐지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는 게 은행 측 설명입니다. 은행들의 탐지 시스템은 평소 고객의 거래 패턴과 일정 수준의 거래 금액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를 포착하는 구조입니다. 은행별로 기밀인 기준을 바탕으로 운영 중인데
거래 상황과 자체 역량에 따라 탐지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감독당국의 설명입니다. 이에 은행들은 AI 기술을 접목해 보이스피싱 대응력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용 패턴이라든가 규모 그리고 어떤 지역 AI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를 다 연구하는 거죠. AI를 통한다 그러면 적발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K뱅크는 최근 의심 문자 내용을 소비자가 AI 판독기에 붙여 넣으면 스미싱 여부를 판별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대응 조직을 키우거나 통신사와의 AI 기술 협업 등을 통해 탐지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오늘 오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룹 오너가 경영 책임자로 기소된 첫 사례였던 만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법원이 경영 책임자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재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조석희 기자. 네, 조수익입니다. 네, 법원이 정 회장의 손을 들어줬군요. 그렇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오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였는데요.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회장이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 책임자라고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부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삼표그룹 조직이나 규모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피고인인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계는 이번 법원 판결에 안도하는 분위기죠. 맞습니다. 정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대기업 오너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회사나 그룹 지배구조 꼭대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법원이 경영 책임자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다만 검찰의 항소 여부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향후 적용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조수일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민간합동조사단이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초 쿠팡의 자체 조사와는 달리 3천만 건 넘는 정보가 유출되고 고객 배송지 정보는 1억 번 넘게 조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연입니다. 네, 쿠팡의 정보 유출, 구체적으로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네, 조사단은 쿠팡의 웹 접속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름과 이메일 등 고객 정보 3,367만 건이 유출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소와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배송지 목록 페이지는 무려 1억 4,800만 번이나 조회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앞서 쿠팡의 자체 조사 3,000건과 비교하면 10,00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해킹 공격자는 쿠팡 재직 당시 이용자 인증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 업무를 수행하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시스템 서명키를 빼돌려 전자 출입증을 위조해 인증 체계를 통과했다고 조사단은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쿠팡 서비스에 무단 접속했다는 겁니다. 다만 조사단은 공격자의 국적 등 구체적인 신원을 밝히지 않아 외교 문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번 조사단 발표에 쿠팡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쿠팡은 배송지 페이지 조회수가 정보 유출 규모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 클라우드를 통한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없다며 조사단도 해당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사단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뒤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틀이 지나서야 신고한 데 대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보전 명령 위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내년 490명을 시작으로 5년 동안 3,300여 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의료계가 정부의 증원 규모에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의정 갈등이 재현될 주춤입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정부의 의대 정원 5년 계획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을 내년 490명, 이후 2031년까지 3,342명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증원분 대부분을 내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 도입하는 지역의사제로 선발할 계획인데요. 지역의사는 해당 의대가 위치한 지역 등에서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함으로써 지방의 의사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난달 정부는 오는 2040년 의사가 5,000명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는데요. 정 장관은 추계에 비하면 75% 수준만 이번 증원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는 즉각 반대하고 나섰죠. 네, 대한의사협회는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교육 인프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혼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태구 의협회장은 증원 규모 포결에 기권표를 던지고 퇴장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의협은 정부의 의사 5,000명 부족 추계도 정면 반박하며 오히려 18,000명 과잉 공급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당장 의대 증원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선 교육부가 학교별 정원을 분배하고 5월 말까지 내년도 요강이 나와야 하는데요. 의정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일정의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산업 현장 곳곳에 로봇과 피지컬 AI가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안전과 효율을 이유로 빠르게 로봇의 현장 투입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일자리에 대한 논의 역시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신사의 핵심 시설인 국사 내부에는 고압 전원과 복잡한 설비가 밀집돼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람이 직접 들어가 장비 상태를 점검해야 했지만 이제는 로봇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작업자가 로봇에게 국사를 스캔해달라고 지시하자 로봇은 스스로 이동해서 장비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상 여부를 탐지하고 온도와 습도 같은 환경 정보도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장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데이터를 받아 빨간색으로 띄워주게 되고 현장 출동했을 때 바로 빠르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조 현장에서도 로봇의 등장은 멀지 않았습니다.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기계체조 선수처럼 유연하게 전신을 제어하며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현대차는 오는 2028년부터 아틀라스를 부품 분류와 정렬 작업에 투입하고 2030년 이후에는 부품 조립까지 작업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사람이 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는 로봇이나 피지컬 AI를 도입하면은 안전사고도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이도. 기업들은 안전과 효율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지만 인간의 자리를 로봇이 대신하면서 일자리 구조 전반에 대한 논의는 피할 수 없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께 의료기기 선물 고려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성수기를 틈타 효능을 과대 포장하는 광고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 겁니까? 네,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 총 178건이 적발됐는데요. 자력으로 혈행을 개선해 목과 어깨 결림을 완화하는 자기 목걸이와 전동식 부항기, 저주파 자극기 등이 국내 허가를 받지 않고 직구 형태로 불법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과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들도 허위 과대 광고가 35건 확인됐고요. 치아 미백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치태 개선으로 광고하거나 충치 예방 제품을 잇몸 질환 개선 등으로 광고한 의약 외품 부당 광고 사례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또 전자파를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품들이 실제로는 효과가 적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립전자파연구원과 7개 제품의 성능을 검사했는데요. 전자파 차단 담요나 모자, 모니터, 블루라이트 차단 필름까지 모두 온라인 상품 정보에 기재된 성능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자파 차단 제품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모두 차단해야 하는데 이번에 검사한 7개 제품은 자기장 차단율이 2%에서 38%에 그쳤고요. 전기장 차단율은 5개 제품이 79%에서 93%, 2개 제품은 7%에서 13% 수준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전기장과 자기장 모두 차단 효과가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전자파 차단 문구에 대해 상품 정보를 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